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김우진입니다. 육산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통합 시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우선권을 주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별자치도의 권한 축소와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강원을 비롯한 4개 특별시도로 구성된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강원, 제주, 전북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공평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우상호 청와대 전 정무수석은 오늘 있었던 한 인터뷰에서 행정통합은 다른 시도에 가는 혜택을 뺏어서 통합 시에 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가진 권한과 예산을 넘겨주는 것이라며 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책이나 혜택 논의도 이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좌우지간에선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 이슈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속 현안을 빠르고 쉽게 짚어보는 G1 뉴스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도내 주요 인사와 화제인물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에 인제군이 소양강의 결빙 여건 미충족으로 인제 빙어 축제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원조 겨울 축제가 3년째 무산이 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강원 관광 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승각 강원연구원 기획실장을 모시고 겨울관광 1번지 강원도 돌파구는 이란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겨울축제가 아예 취소가 되거나 개막이 이제 연기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도내 겨울축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기후 이슈로 인해서 겨울축제 개막 연기 그리고 운영기간 변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대표적인 저희가 1세대 얼음 축제라고 얘기를 하는 인제 빙어 축제의 경우 2024년부터 3년간 개최가 무산되었습니다. 안전한 이제 결빙 환경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화천 산천어 축제라든지 평창과 홍천, 철원의 얼음 낚시 그리고 얼음 트레킹 그리고 태백산의 어떤 눈 축제, 대관령 눈꽃 축제 이런 부분들은 현재 개최가 되고 있거나 개최 예정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겨울 축제 중에서 이제 또 다른 축이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스키장 아니겠습니까? 스키장도 관광객 수가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스키장의 경우는 이제 축제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객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운영 기간이 이제 줄었다는 겁니다. 한 2010년대만 하더라도 11월 말 개장해서 3월 초 폐장 이렇게 해서 한 120일 정도 평균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예. 최근 이제 5년 정도의 어떤 통계를 보게 되면은 12월 초 개장을 해서 2월 중순 또는 하순에 폐장을 하면서 한 80일에서 100일 운영. 그러니까 결국 한 달 정도의 이제 운영 기간이 줄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이제 줄었고요. 이런 이제 기후 변화와 함께 안전 문제로 인해서 예전에 단체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단체 이용객들도 많이 줄고요. 여러 가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 레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2 시즌 같은 경우는 한 686만 명 정도가 스키장을 찾았지만 2025 시즌에는 한 433만 명 정도로 이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결국은 이용자 감소는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요. 그런 네. 부분들이 다시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주면서 다시 이용자가 감소하는 이런 약간 부정적인 어떤 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가장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크게는 이제 겨울 축제라든가 스키장이 이용자 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감소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지역 경기가 타격을 입게 되고 관광 산업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부정적인 영향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선 겨울 관광 수입이 불확실해진다는 부분이 되겠죠. 예. 최근에 이상고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결빙 지연, 강설 부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최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스키장을 언제 개장할 수 있을지, 우리 축제를 언제 개최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거든요. 결국은 이런 불확실성 자체는 단순히 주최하는 측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참가자하고 연결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올겨울에는 어디를 갈까,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할까라는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보가 불확실을 하게 되다 보니 다른 확실한 정보를 쫓아서 대체 상품을 찾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역의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업, 뭐 카페, 편의점, 지역 그 소매점 뭐 이런 부분들과 어떤 매출이 동반 감소를 하는 어떤 이런 간접적인 매출 감소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운영 기간이 짧아진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지역에서 이제 축제나 스키장에서 고용을 하는 파트타임 채용 인원이 이제 줄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겨울에 가장 큰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겨울 시즌에 전반적인 매출 감소, 그다음 채용 감소는 아무래도 지역 경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깊숙하게 좀 들여다보면 이제 개막일과 관련된 부분들, 이것들이 줄어든 부분들, 그리고 관광객 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관광객 수보다도 많은 분들이 와서 체류하면서 이제 여기서 소비를 하게 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이게 이제 좋은 순환 구조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하면 좀 날씨에 관계없이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강원도가 좀 거듭날 수 있을까요, 실장님? 우선은 겨울 축제 자체를 뭐 얼어야만 가능한 축제가 아닌 네. 뭐 이런 약간 기존의 어떤 프레임을 좀 저희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얼음이 좀 부족해도 운영 가능한 이제 대체 콘텐츠를 좀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뭐 빛이나 미디어 아트, 그리고 이제 실내 체험이라든지 문화 공연 이런, 그리고 로컬 마켓 뭐 이런 대체 콘텐츠를 좀 기본으로 깔아두고 그때그때 운영을 좀 변형할 수 있는 어떤 가변형 축제 모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장님하고 저하고 얘기 나누고 있는 이런 어떤 고민들은 사실 우리 강원도만의 얘기는 아닐 거예요. 다른 지자체들도 이제 대응 방안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좀 나아가야 할 방향, 강원도만의 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우선 여전히 그래도 강원자치도의 어떤 겨울 관광은 강력한 브랜드입니다. 예. 다만 이제는 눈과 얼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이제 전제 조건을 저희가 좀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기후가 변한다면은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는 관광 상품도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즘 뭐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예측 가능한 운영이라든지 콘텐츠 다변화, 그리고 좀 효율성이 높은 어떤 그런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고요. 또 강원자치도의 어떤 겨울 관광 상품은 굉장히 믿을만하고 안전하다라는 좀 인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에 흔들리지 않는 겨울 관광 체계를 좀 우리 강원자치도가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신뢰성이나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실 것 같고 또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교통 인프라라든가 SOC 부분에 대한 확충들은 뭐 계속해서 보강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계속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 토크에서는 초대 손님이 선곡한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오늘 주제가 겨울관광 1번지 강원도 돌파구는 이었는데 여기에 맞는 이슈 토크 히트송 어떤 거 선정해 오셨어요, 실장님? 저는 이제 겨울 왕국 2편 이제 OST 중에 인투 더 언노운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강원자치도도 지금 기후변화라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인투 더 언노운 같고요. 예. 또 이런 상황이지만 관광객들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어떤 강원다운 겨울을 만들어서 제공하자는 뜻으로 인투 더 언노운을 정해봤습니다. 강원도가 그야말로 강원도 관광하면 떠오르는 겨울 왕국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실장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강원도가 날씨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날씨를 넘어서서 관광객이 오래 머무르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1번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말씀 여기까지 됐죠? 이슈토크 유승각 강원연구원 기획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4월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에서 2,7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11월엔 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3,300만 건 규모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형 이동통신사와 온라인 쇼핑몰, 카드사까지
주요 생활 플랫폼 곳곳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며 지난해는 전 국민 개인정보 유출의 해로 불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1,000만여 건, 2024년 1,300만여 건이었던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지난해엔 6,300만 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들도 걱정이 좀 많고 개인의 정보를 약간 다른 나라로 유출하거나 잘 그냥 못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개인정보 털린 거에 대해서 살짝 속상하고 뭐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니까 불안한 것들이 좀 있죠. 그래도 제 개인정보는 안전할지.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명의도용과 휴대폰 불법 개통을 막기 위해 신분증 확인만 거쳤던 이전과는 달리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을 대조하는 안면인증 절차를 시범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안면 도입 좋긴 한데 살짝 믿음이 살짝 안 가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피싱 같은 게 약간 좀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얼굴이 제일 정확한 거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근절되겠죠. 그 방송 나오는 거 보고 그러니까 그거 안 쓸 수도 없는 거고. 안면인증 절차를 두고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얼굴 사진이 유출될 경우 한 번 유출되면 비밀번호처럼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술의 편의성으로 인한 위험과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건데요. 안면 정보, 안면 인식 정보라는 것은 법에서도 특별히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면 정보와 같은 이런 생체 인식 정보들을 민감 정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안면 인증 제도에 관한 부분에서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요. 때문에 안면 인증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오히려 침해를 침해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과기부에선 동일인 여부를 확인 후 안면인증 결과값만 저장 관리할 뿐 이 과정에서 생체 정보는 보관 또는 저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안면인증 절차가 실질적으로 도입되기 위해 민감한 생체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면 인증 기술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촬영된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어떠한 이동 경로를 가는지에 따라서 위험 수준이 달라집니다. 유출 문제는 인증수단 하나로 끝나기보다는 기업 기관 전반의 접근 통제, 데이터 보호 기술, 사고 대응과 같은 관리 체계에 의해서 크게 결정됩니다. 다만 새로운 생체 정보를 인증 체계에 추가하는 것은 보안 공격 표면이 넓어지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기술적 제도적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 안면인증 절차 의무화를 앞두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며 필요시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 체계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달린 문제인 만큼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설명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내가 솜방망이 쳐버리다 보니까 그냥 유출하고 말지 그런 마인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얼굴에 관해서는 더욱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안을. 안면인증도 어쨌든 개인정보의 하나니까 그런 것들이 잘 새지 않도록 정부에서 많은 감시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은 해보진 않았는데 이건 정부에서 무슨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은 갖고 있죠. 만에 하나 유출이 발생했었을 때 책임 소지 및 실질적 처벌에 대한 제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업 및 기관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안 관리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야 될 것 같고요.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쉽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이터 보안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또는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 정부 주체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한다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틀들을,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이번 기회에는 좀 마련이 돼야 된다. 대규모 유출이 반복되고 있지만 대책은 늘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피해는 최소화하고
사전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중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 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 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언제 봐도 똑 부러지는 젊은 보수 강대규 변호사 그리고 강원 진보 진영의 팩트 폭격기 시사 고수 유재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정책차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들어서 좌우지간에 변화가 좀 생겼어요. 좌우 양날개를 쫙 펴고 더 힘차게 비상하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진보 쪽 선수 교체를 단행을 했습니다. 어렵게 모셨어요. 앞으로 강원 진보 진영의 매운맛을 보여주실 유재범 정책차장의 각오 짧고 굵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회자께서 아까 뭐 진보 진영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제 12.3 내란 이후에 이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진보뿐만 아니라 이제 중도 보수로의 또 외연 확장 또 더 많은 국민들께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고요. 좌우지간 이번 주도 얘기 나눌 정치권 이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벼랑 끝에 선 여야 23년 선고부터 8일의 단식이라는 주제로 탈탈 한번 털어볼까 합니다.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검 구형 15년보다 높았어요. 징역 23년에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판결문은 아직 입수를 못했고요. 재판부 설명 자료 19페이지 정도 가량을 봤습니다. 내란 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이 한덕수 총리가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무회의에 출석을 시키는 외관을 형성했다라는 것인데 그 설명 자료에 보더라도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말리고 몇 차례를 말리다가 지시를 받고 전화를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종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했는지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선포문을 수정한 행위가 있다라는 건데 그 수정한 행위도 설명 자료에 보면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된 다음에 선포문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또 내란의 업무에 종사를 했는지 좀 다소 법조인이 보기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제 법에는 계속범이 있고 결과범이 있거든요. 폭행, 상해, 이건 결과 발생해야 돼요. 결과범이에요. 근데 감금같이 상태가 지속해야 되는 거는 계속범인데 내란은 결과범이거든요.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한 것인데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래서 법정 구속을 했거든요. 네. 보통 1심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로 구성을 하지 증거는 이미 다 나왔는데 증거인멸로 구속을 한 점, 그 점도 다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유 차장님.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업자득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최초의 특검에서 이제 내란 방조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재판부에서 이건 내란 방조 혐의가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로 공소장 변경해라. 공소장 변경을 한 것이고요. 사실은 특검에서 이제 15년을 구형한 것도 이제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 특검은 여전히 이 사건을 한덕수를 내란 방조범으로 보는 건 아니냐라고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아니다, 내란 방조범 아니다. 이 사람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다. 13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걸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날 그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국정운영 구상 밝혔어요. 유 차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관세 문제라든지 뭐 이해운 현재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장동혁 대표와의 이제 국민의힘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담백하게 풀어냈다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남북 관계를 얘기하면서 저자세라고 비판한 언론인데 그럼 그 자세로 한판 뜰까요? 라고 이렇게 반문했던 점이 아마 그 분위기도 되게 좀 웃음도 나오고 또 그 짧은 문장에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강 변호사님. 제 개인적으로는 그 장면이 가장 품격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쩌라고의 2탄인 거죠. 아니 그럼 고자서를 한판 뜰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사장님 여기 국이 좀 싱거운데요? 사장님이 와서 그럼 제가 소금을 한 통 넣을까요? 뭐 이런 화답이에요. 저자세에 대한 비판을 했으면 중자세도 있고 중저자세, 중고자세가 있는데 제가 고자세로 전쟁 한판 할까요? 한판 뜰까요? 이게 대통령으로서 품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황당한 게 환율 문제입니다. 2024년 2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환율이 1,380원, 1,350원을 돌파했을 때 대한민국 경제가 망했다.
폭망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지금 1,480원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답했냐면 대책이 없습니다. 뭐 어쩌라고요? 지금 요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게 대통령이 그래서 결국 아무런 해답도 없고 궁금증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2시간 50분 동안 품격이 없는 그러한 모습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좀 얘기를 좀 할까요? 그럼요. 저는 뭐 품격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품격보다는 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인상 깊은 기자회견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 대책이 없는데 대책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뭔가 있는 척하는 것보다는 저는 솔직담백하게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세다. 예, 2시간 50분 동안 다 아쉬웠는데 가장 아쉬운 점이 다 아쉬웠다고요? 예, 다 아쉬웠는데 가장 아쉬운 점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 얘기가 안 나왔어요. 장동혁 대표 8일간의 단식으로 오늘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얘기 나왔는데? 이재명 이 단식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어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문 진료의 과정에서 네. 방문해야 할 의야가 있더니 네.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여야 간의 관계가 우선이고 필요한 때에 만나는 네.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청와대에서는 단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문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요? 24일간 단식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24일간 단식합니까? 출퇴근 단식을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단식이란 단어 자체를 불문율에 붙인 거 아니냐 의심이 좀 듭니다. 요 회견에서 이 대통령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해명을 들어보겠다. 청문회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 밝혔어요. 지난 19일 열리려다가 무산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강 변호사님 여야 합의로 내일 열린다고? 네. 예.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이 있다는 뭐 보도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 뉴스를 전혀 안 보시나 봐요. 갑질 보도가 너무나 쏟아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갑질 종합 선물 세트, 갑질 비리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이해운 장관 후보자인데 내일 좀 전망 예상되는 게 결국 침대 축구 청문회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좀 있습니다. 오전에 자료 공방하다가 지나가고요. 오후 한 3, 4시까지 또 자료 공방하다 지나가고 결국 김민석 총리나 강선우 장관 후보자 때처럼 산무청문회 자료 없고요. 증인 없고요. 참고인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 정부는 항상 청문회를 흘러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반론을 좀 드리자면 청문회 요구 자료 유출 자료 한 60% 이상은 저는 낸 걸로 저는 알고 있고 15%. 15%인가요? 네, 저는 예, 말씀하세요. 그냥 다른가 보네. 예, 일단 청문회 합의한 거는 저는 여야가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 청문회 야당의 무대거든요. 야당이 국무위원 후보자를 상대로 여러 가지 검증을 하고 오히려 야당이 돋보일 수 있는 무대인데 처음에 야당이 이 무대를 발로 찼다는 거는 저는 좀 의아했어요. 제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해운 후보자가 사실은 좀 단순히 이제 이재명 정부 인사라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뭐 묻고 싶은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아까 얘기하셨던 뭐 갑질보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검증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몰랐다는 취지였고 검증하고 지명을 발표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런 점들의 검증을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해운 후보자가 보수 정당에서 5번이나 무려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분이 그리고 심지어 3번은 공천이 곧 당선인 서초 지역에서 공천을 받았어요. 저는 당시에 국민의힘, 한나라당, 뭐 여러 그 보수 정당의 공관위 과정에서 왜 이런 과정들을 걸러내지 못했나라고 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점이 궁금합니다. 설명드리고 60%, 15% 차이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운 장관 후보자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재산이 한 60억이 안 됐어요. 거의 20억 정도만 불과했는데 지금 재산이 170억이에요. 국민의힘에서 다 떠나가고 나서 최근 6년 사이에 갑자기 재산이 비리성으로 급증을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떠난 게 아니라 최근까지도 장관 후보자 진영되기 전까지도 당협위원장이고 그러면서 당적을 가지고 있어서 2020년에 공천을 받았잖아요. 네, 하지만 당적은 갖고 있긴 하지만 어떠한 국회의원직을 수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수행하지 않았지만 24년도에 공천을 받았잖아요. 어디서 공천 받았죠?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어디 지었고? 성동을. 성동을 해서 인정합니다. 공천을 그 받았는데 과정에서는 분명히 늘어난 재산을 확인했을 때 왜 못했어요? 아니 그 과정에서 늘어나지 않고 최근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뭐냐면 최근이란 게 23년 불과 2년 전, 3년 전이잖아요. 네, 그 늘어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내일 이제 검토를 할 주택 청약 문제나 혹은 아들 이름을 가지고 어떠한 대부업자에 투자하던가 이런 문제가 최근 1, 2년 사이에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보좌관님 갑질 문제도 그리고 17년도, 18년도 이제 바른정당 시절이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20년도에도 공천받고 24년도에도
공천받았어요. 네. 분명히 투서나 이런 것들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몰랐어요. 몰랐으면 알았어요. 무능한 거고 알았으면 나쁜 거지. 아니 투서를 제보가 안 오는데 어떻게 무능하다고 근데 왔는데 어쨌든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17년도 18년 때 어쨌든 그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을 그러면 거잖아요. 그때- 그거를 몰랐다? 그때 투서를 안 한 그 보좌진들, 그 피해자들을 지금 뭐라 그러시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고요. 피해자들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공천을 두 번을 공천 가는 자, 우리 과정에서 이재명 차장님 왜 오늘- 이거를 몰랐느냐, 걸러내지 못했느냐. 이재명 차장님 오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오늘 첫 출연이신데 질문거리가 많아요. 자, 그리고 제가 60% 15%만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들의 취업 문제,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이해운 장관 후보자는 딱 한 줄이 옵니다. 개인 정보라서 줄 수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답변을 했다라고 한 게 다 포함해서 60%인 거고 국민의힘은 그걸 다 제외한 거예요. 그래서 15%라고 보는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청문회를 할 때 청문회 과정에서도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자료를 받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 예.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정부 초대 정무수석이죠. 우상호 수석이 지난 월요일에 사임을 했습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인 3월 5일보다 40여일 앞당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등판을 한 셈인데 오늘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고향에 가서 봉사하겠다. 이게 뭐 출마 의사죠. 그렇죠? 유 차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고향에 가서 봉사하겠다는 이제 정치인들의 이제 흔한 레토릭이니까 뭐 그렇게 읽으면 될 것 같고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이제 이재명 정부 청와대 참모진 중에 1호 예. 출마를 이제 선언을 한 셈입니다. 근데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진작에 이제 2024년도 총선 불출마를 하고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사실은 강원도 도지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었는데 일각에서 특히 이제 강대규 변호사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우상호 수석이 정무수석직을 도지사 출마에 이용했다라고 비판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사실관계가 다른 게 우상호 수석이 정무수석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윤석열이 12.3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내란을 일으키지 않고 탄핵을 당하지 않았으면 우상호 수석은 지금 정무수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상호 수석은 다 윤석열의 덕분이다. 우상호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고마워해야 되겠네요.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 라디오에서 네네. 오늘 뭐라 얘기했냐면 강원특별자치도 법보다 광역통합이 더 중요하다. 대전 충남 통합 또 광주 전남 통합 이게 더 중요하다고 우선순위가 거기 있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가 나옵니까? 강원도가 더 중요하지. 특별자치도법이 더 중요하지. 강원도 이외의 일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메뚜기 정치인이라고 비판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유재범 차장님이 뭐 오랜 기간 옛날부터 강원도지사 선거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옛날부터라고는 안 해서 24년도 총선 끝나고 그러면 그랬지. 그렇죠. 그럼 불과 며칠 전, 한 3일 전에 오늘 목요일이니까 4일 전이라 볼게요. 불과 4, 5일 전에 우상호의 그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뭐라 써 있는지 아십니까? 내일의 서울시장을 준비합니다. 그거를 우리 강원도 찐 철원 출신, 철원에서 초중고를 나온 국민의힘 이민찬 대변인이 SNS에서 그걸 저격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강원특별자치도 선거를 나오냐. 그러니까 그 저격을 받고 몇 시간 만에 그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면 근데 된 그 거잖아요. 블로그에 2024년부터 준비를 했다면서요. 강원도지사 선거를. 준비한 사람이 어떻게 근데 자기 그 블로그는 블로그는 서울시장입니까? 총선 자, 임기가 완료된 이후에 사실상 그냥 제가 운영되지 않던 블로그 제 때문에 그 블로그에 그런 거고. 인상적인 장면을 말씀드릴게요. 거기 뭐라 써 있냐면 부모님 묘소도 경기도 포천에다 모셨다고 써 있어요. 본인은 철원을 잠깐 다니다가 스쳐 지나간 사람인데 강원도에 더 이상 아무 연고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부모님 묘소를 강원도에 모셨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그나마 그래도 강원도에 연고가 있는데 이 사람은 강원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 딱 하나 아까 메뚜기 표현했는데 우상호는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케찹이에요. 케찹. 왜 케찹인지 아세요? 춘천 닭갈비하고도 안 어울리고 막국수하고도 안 어울리고 정선 메밀전하고도 안 어울리고 동해 삼척에 있는 방어, 오징어 회하고도 안 어울립니다. 강원도와 전혀 안 어울리는 그 케찹 같은 사람이 왜 강원도에 출마를 합니까? 좀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자튀김 있잖아요. 캐시하고 잘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를 감자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미래산업으로 가야지 강원도가 언제까지. 감자는 미래가 없다? 그럼 감자는 미래가 없다가 아니라 AI 또 4차 혁명에 강원도가 지금 그렇게 발전하는 거지. 민주당은 감자라는 시선으로 강원도를 계속 바라보니까 강원도 홀대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첫날이라서 유 차장님 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네. 자, 뭐 반론하시겠어요? 네, 지금 이러한 얘기들이 어쨌든 이제 결국은 도민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강대규 변호사님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도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게 중요한 건데 네. 그게 이제 지원해서 발표한 시전 여론조사에 다 나와 있다. 네. 이광재 전 지사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3년 만에 민주당 도당 신년 인사회 모습 드러낸 데 이어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네. 당의 요청이 있으면 헌신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유 차장님, 이광재 전 지사
도지사 선거에 가세할까요? 아니면 당내에서 교통 정리가 좀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그거는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현재 이광재 지사가 이제 경기 성남 분당갑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입니다. 네. 근데 이광재 지사는 그동안의 정치 인생의 대부분을 강원도를 위해서 헌신해온 정치인이에요. 특히 강원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 세력이 지금부터 어려울 때부터. 네. 근데 저는 이 헌신에 이게 포커싱이 돼야 되는데 이광재 지사의 발언을 일부에서 약간 좀 그 당의 요청 이런 표현들 때문에 아니 꽃가마 태워주길 바라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광재 현재 이제 지역위원장께서 도지사 출마 여부에 대한 좀 결정을 좀 빨리 해주셔서 빨리 이제 입장을 밝히시면 이제 도민들께서 이제 판단하실 수 있는 이제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좀 한 가지 좀 변수가 있다면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예. 현재 경기 성남 분당에 안철수 의원을 차출할 가능성이 낮지만 유효합니다. 근데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도지사 후보로 차출이 되면은 거의 재보궐선거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까지도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정말 안철수 경기도지사 차출설은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계속 그렇게 예. 돌리고 있어요. 안철수 김은혜. 아무튼 참고하겠고요. 우리가 의견이 일치하는 게 있네요. 이광재 경기댁이에요, 경기댁. 이광재 경기 분당 지역위원장의 네. 이러한 화법 지겹습니다 이제. 이제 뭐 그리고 당에 헌신했다 그랬는데 제가 저는 보기에 지겹지 않은데요. 당으로부터 갔다고 엮지 마세요. 당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람이죠. 민주당으로부터 아이, 굉장히 특혜가 특혜를 받은 아니죠. 사람입니다. 민주당 후보로 강원도에서 출마하는 게 그게 무슨 특혜입니까? 알겠습니다. 헌신이지. 네, 당의 요청이 있으면 앞으로도 헌신하겠다. 이러한 화법 굉장히 지겹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염동열 전 국회의원이 온라인 출판 기념회 열었는데 도지사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밝혔어요. 강 변호사님, 출마한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정치인들의 화법은 네. 고민에 빠졌다, 네. 뭐 검토하겠다 이런 뭐 출마를 거의 한다는 얘기긴 아, 한데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물론 국민의힘 그 입장에서는 후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거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네. 환영할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지금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또 뭐 돌려봐야 되겠지만 네. 너무나 그 균형이 안 맞춰 있는 그러한 경선이 될 수도 있어서 당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또 미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 사장님 어떤 의견 예, 주시겠어요? 강대규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정치인이 고민한다. 출마할 생각이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출마할 생각이 없으면 고민할 게 없습니다. 고민을 왜 합니까? 안 하는데.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염동열 전 의원이 이제 복권이 얼마 전에 돼서 이제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는 걸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출판 기념회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네. 이분이 평창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사실은 어쨌든 도지사 후보로 출마는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단순히 내가 도지사 후보가 되겠다라기보다는 다음 총선 2028년에 총선을 앞두고 한번 이번에 한번 기지개를 펴는 게 아니겠느냐. 근데 이분이 이제 지역구 평창 출신이긴 한데 그 당시에 선거가 태영 평정 예, 이래가지고 태양풍정. 유상범, 이철규 두 의원의 지역구가 좀 같이 좀 맞물려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과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다시 도지사 선거 국면에서는 변수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정치권 얘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특검법 도입 요구하면서 8일째 단식 농성을 해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설득에 단식을 중단을 했습니다. 두 분은 8일간 이어진 장 대표의 단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 차장님? 단식인데 단식 아닌 웰빙 단식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동정표도 얼추 모은 것 같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단식할 때 2024년 9월 7일에 당시 국내 원내대변인이었던 장동혁 당시 원내대변인이 대변인 브리핑 한 말입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병원에 이제 치료받고 계시는데 치료받고 계시면서 이 발언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이 발언에 대해서 한번 좀 곱씹어 보시고 건강 회복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장동혁 대표의 8일 단식과 이재명 당시 대표의 24일 단식은 비교하면 안 되죠. 장동혁 대상이 대표는 아니에요. 완전 오픈된 공간에서 단식을 한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출퇴근 단식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생중계를 했는데 밤에 밖에서 없어졌고. 천막 치고 단식했어요. 그러니까 바깥 천막 안에서는 뭘 하지 오픈이 안 되는 아니야, 상태가 천막이 있고. 다 열려 있어서 제- 지지자분들하고 인사하고 다 했어요. 제 말 좀 할게요. 아니, 사실관계는 정확히 해야 정확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투명 물병이 있는데 왜 텀블러를 마시냐 이런 의혹이 있었고요. 또 민주 단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주 물 먹어서 단식에 또 뭐라는 거예요, 지금? 텀블러에 뭘 들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민주 단식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단식 20일 했는데 단식 중간중간에 흡연하는 모습이 발견됐어요. 이건 단식이 아니죠. 지금 단식하고 흡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장동혁 단식이 식사가 아닌데. 우리가 의학적으로 사람이 20일, 24일 어떻게 단식을 합니까? 가능하다 보여주세요. 24일 단식할 수 있어요? 한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한 사람 이재명? 있잖아. 이재명 대표? 아니, 한 아무튼, 사람 저, 있잖아. 무서워서 죄송합니다. 의지의 문제다. 예. 자, 8일 단식. 물과 소금만 먹고 단식을 했고요. 그 단식 자리에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어떻게 보면 보수 정치권에서 사이가 가깝지 않은 사람들도 다 모였습니다. 보수 대통합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단식이 특검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나. 보통은 여야가 단식을 할 때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정무수석이나 혹은 뭐 관련자들이 찾아가거든요. 찾아가서 요구사항을 좀 들어주던가 혹은 된다 안 된다 말을 해주는데 홍익표 정무수석, 정청래 당대표한테 인사로 오는데 로텐도로 원래 지나가서 오른쪽은 민주당, 왼쪽은 국민의힘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지나가려고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꼴사 나온 경우가 어디 있나 정말 약간 슬픈 정치 현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슬픈 정치 현장이라는 걸 동일하고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표 단식 누가 하라고 했나? 이런 말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더불어민주당은 적어도 그렇게 비인간적이지 않다. 그리고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장동혁 대표 병문안 예정이라고. 아, 병문안 예정이래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보도 나왔어요? 장동혁 대표 단식 중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사과를 했는데 이걸 두고 이제 악어의 눈물이다. 네. 아니다. 진심을 믿어야 한다. 요 평가가 엇갈려요. 강 변호사님, 한 전 대표의 사과 어떻게 보셨어요? 뭐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가치가 없다. 뭐 기한이 내일 모레까지예요. 윤리 재심의 청구가. 예.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를 제가 AI에게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보니까 AI가 겉으로 포장만 사과처럼 보이지 결국 억울함 호소와 지지 세력 결집하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저도 그렇게 봤고 AI도 똑같이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 저희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가치가 없다 생각이 됩니다. 유 차장님?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고 뭐 관심은 없고요. 근데 해명 과정에서 제가 제일 웃겼던 거는 한동훈 당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적이 없다. 이런 해명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해명이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근데 저는 68년생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웃기는 게 아니 당원이 뽑은 당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회원가입 안 한 게 그 자랑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 사겠다고 그런 변명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이분도 갈 때까지 가셨구나. 최근에 신천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불거지고 있죠.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면서 신천지 의혹을 통일교 특검에서 함께 수사하자. 이런 제안.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유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통일교 특검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뭐 제3자 추천에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신천지의 국민의힘 대선 개입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당시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SNS를 통해서 그런 의혹 문제 제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는 다 하자.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다 하자는 거고 최근에 뭐 장동혁 대표 요구했던 뭐 공천 헌금 양당 다 하자. 자신 있다라기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여야 가리지 말고 다 밝히자라는 것이고, 다 하자는 얘기고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단식 중도하게 하셨지만 단식에 어쨌든 진정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진정성을 뭐 받고 싶다 그러면 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양당의 원내대표가 잘 협상해서 특검법 잘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공천헌금 특검에 대해서도 하자라는 거는 지금 처음 공천헌금 들었습니다. 특검을 다 하자는 게 죄송해요. 정정할게요. 공식 입장 아니고 저는 다 해도 된다. 저랑 이게 젊은 정치인들끼리 좀 통해요. 저도 똑같이 거부하겠습니다. 신천지 특검 다 하고 통하기 싫어요. 말 좀 합시다. 통하기 싫어요. 거부하겠습니다. 신천지 특검도 해야 되고 통일교 특검도 해야 되고 공천비리 특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8일 동안 국민의힘의 약간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나왔는데 송원석 원내대표의 입장을 보면 신천지 특검도 하자는 의미예요. 아마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 정밀 검사를 받고 있는데 장기 하나하나 정밀 검사 받고 주말 사이에 어떤 기력을 되찾으면 아마 신천지 특검도 다 받지 않을까. 그럴 때 과연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통일교 특검과 공천비리 헌금 특검을 할지 안 할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고요. 사실 통일교나 신천지나 혹은 뭐 이러한 기타 종교에서 정치인들이 행사 왔다 갔다 거리고 이러한 사료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만약에 이것이 정치권과 결탁에 대해 있어서 어떤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마땅히 특검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근데 왜 그동안 국민의힘이 뜨뜨미지근했냐. 통일교 특검은 민중기 특검에서 통일교를 압수수색해서 거기서 명단이 나왔고 선물 리스트가 나왔고 윤영호 통일교 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16명의 주요직한테 현직 국회의원 포함 장관급 4명 포함 16명한테 다 로비를 했다. 거기서 실명이 나온 게 전재수 장관이었고요.
근데 민중기 특검이 그 진술을 듣고도 이걸 뭉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김건희와 관련된 통일교 수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알면서. 오늘 양평고속도로 서기관님이 공소 기각이 나왔어요. 특검에서 했는데 왠지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특검 3대 특검이 모든 걸 다 했거든요. 우린 다 할 수 있다. 왜냐면 거기에 법에 기타가 있습니다. 법의 16호에 기타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모든 사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해야 되는 거지 통일교에 관련된 수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소기각 나온 거 얘기하잖아요. 다른 거는 다 했으면서 유독 민주당 명단이 나온 이것만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특검을 하자는 거고요.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신천지 특검, 통일교 특검, 또 공천 뇌물 특검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공천 뇌물 특검에 대해서 그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강선우 의원 그 공천 관련 수사는 강선우 의원 지금 수사를 받고 왔고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저는 구속영장 신청을 경찰이 할 것 같아요. 네. 공천원금 수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던 민주당 김병기 의원 탈당은 없다 이렇게 버텼었는데 일주일 만에 잦은 탈당을 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돌연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당 지도부와 청와대와 조율을 하면서 지역위원장 자리는 공모하지 말아라. 내가 공천 행사를 계속하겠다. 그러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지역위원장 공보가 나와서 지방선거 전에 새로운 지역위원장이 나왔으면 저의 예상이 틀렸다는 것이고요. 지금 김병기는 거의 논외고 아까 강선우 말씀을 하셔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오늘 다른 방송사 타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김경 서울시의원이 녹취록까지 나왔고요. 돈을 준 사람이 강선우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 몇 명 더 있고 그 ABC까지 나왔습니다.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마 강선우급 태풍이 몰아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027년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거든요, 사실은. 근데 내년에 김병기, 강선우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원들 해서 공천비리 특검을 시작하면 내년이 서울 미니 총선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내피셜 잘 들었고요.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탈당한 거는 여론에 못 버틴 거죠,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김병기 의원이 그 여론에 해명하는 과정이 사실은 지지자들이나 당 국민들이 보기에 좀 불편한 측면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버텼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의원이 다 수사나 재판이나 이런 데서 결백이 밝혀지고 완전 무결한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시일이 좀 걸리는 문제고 저는 이제 저한테도 사실 해당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집권 여당 된 게 우리가 잘라서 된 건 아니다. 좀 그런 거는 좀 서로 좀 이해를 알고 좀 염두에 두고 좀 태도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민주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영이시냐 물었다고 하죠. 물론 이게 이제 농담이겠지만 농담이겠지만 진심이란 것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친명 대 친청 구도가 부상하고 1인 1표제 두고도 대결하는 양상이에요. 유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대결이라는 말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냥 각 당원 정당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파티잖아요. 그리고 당이라고 이렇게 무리당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밑에 수면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수면 밖으로 나와서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표출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그 만찬 과정에서 나온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친 이재명, 친명, 친청와대, 친청 이렇게 지금 현재 생각합니다. 지금 정권 시작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벌써 명청대전, 청와대와 정부 여당 지도부 사이에 잡음이 있는 거는 정무수석이 일을 잘 못한 겁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의 약간 무능에 비춰졌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쯤에서 오늘 가장 핫한 뉴스, 합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유재본 차장님 찬성할지 반대할지 잘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아까 그 조국 혁신당은 토지 공개념을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걸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대등 합당을 원할 거예요. 그래 지금 당세가 차이가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흡수 합당을 원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명을 바꿀 것이냐, 당 색깔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각 당의 사무처 직원들이 정규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거든요. 이 급수가 어떤 당은 1급부터 5급이고 어떤 당은 체제가 1급부터 8급이에요. 그럼 우리 2급이 너네 3급하고 똑같냐 아니냐 이런 걸로 엄청 디테일하게 다툼이 있거든요. 과연 아름다운 합당이 될 수 있을지 저는 먼발치에서 재미있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또 명청대전 또한 재미있게 지켜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 차장님 특별히 의견 없으시죠? 일단 합당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사실은 저도 좀 놀랐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논의들이 진행될 것 같고요.
뭐 유쾌하게 지켜보겠다 하시는데 예. 저는 윤어게인이 더 재밌습니다. 예. 좌우지간. 오늘 주제가 벼랑 끝에 선 여야 23년 선거부터 8일 단식에 대한 얘기였는데 강 변호사님 한 줄평 먼저 들어볼까요? 예, 정부 여당 최악의 회피형 정치라고 하겠습니다. 야당 당대표가 목숨을 담보로 어떠한 중차대한 현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 중에 인사 중에 단 한 명도 안 찾아오는 이러한 상황.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이것이 이재명 정부 또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추구하는 이러한 정치인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고요. 다행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으로 또 설득으로 인해서 당동혁 당대표가 단식을 중단했지만 만약에 오늘 이 시간까지 단식이 지속됐다고 하면 정말로 생명이 어찌할 줄 몰랐을 것이다라는 것이 의료진 다수의 의견입니다. 우리 정치 회피형은 하지 맙시다. 대화를 합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 차장님. 네. 저는 이제 한국인은 밥 먹고 합시다 이렇게 한 줄평을 했는데요. 예. 우선 장동혁 대표 이제 단식 중단하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 잘 받으시니까 밥 잘 먹고 본인이 하고 싶은 윤어게인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한덕수 총리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슬기로운 감방 생활 시작을 했는데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셔서 꼭 만기 출소하시길 바랍니다. 예. 24일간 그 단식을 했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네요. 무슨 말? 네. 아니 이재명 대통령도 단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 잘 먹고 해라 그 말 아닙니까? 네. 잘 먹고 계세요? 네. 예. 좌우지간. 네. 좌우지간.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강대규 변호사, 유재범 정책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네. 네, 오늘은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였습니다. 철원 등 일부 지역은 영하 23도까지 떨어졌고요.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네,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지원 뉴스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